네, 시작하겠습니다. 어셈블리라는 책을 쓴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가 2017년에 이 책이 한국에 번역되었을 때 한 인터뷰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촛불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사회투쟁들이 보인 끈기와 독창성에 오랫도록 감탄했다. 이 투쟁들이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를 위해 어떤 교훈을 가르쳐줄지 배우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분이 말한 끈기와 독창성 그리고 미래적인 교훈이 과연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촛불이라는 것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어떤 시금석처럼 어떤 지표처럼 한때 간주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가 잘 보고 있다시피 모든 것이 다 이제 망했고 반대로 뒤집어졌고 박근혜는 감옥을 나왔고 검찰총장 출신인 K 트럼프라 불리기도 하는 분이 이제 집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근데 그것이 혁명이었다면 과연 왜 이렇게 종결되었을까? 이 촛불 시위 집회는 아시다시피 약 24차례 정도 매주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24차례에 걸쳐서 전국적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 대해서 그 논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이 혁명인지 아니면 그냥 일련의 시위 행동인지 아니면 심지어 청원인지. 그 가운데에서 혁명이라고 말한 분들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면요. 혁명이라 말한 분들은 물론 정치인들, 문재인, 안철수 등 정치인들이었고 일부 친여 성향의 지식인들, 백낙청 그룹들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좀 더 냉정한 사회과학자들, 김우원, 김동춘 같은 분들은 오히려 이 촛불 집회가 일련의 시위가 청원이었다. 청원운동의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헌재와 의회에 대해서 뭔가 청원하는 그런 성격의 집회였고 박근혜 정권 때문에 뭔가 체제가 비틀어진 상황을 오히려 정상성으로 회복하는 운동에 불과했다라고 이제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 직장이 그 근처에 가깝기 때문에 광화문에 가깝기 때문에 매번은 아니지만 이 촛불 시위가 일련의 촛불 시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끝났는지를 나름대로 이제 관찰을 길게 해볼 기회가 있었고, 그것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는가를 한번 다시 떠올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의 주체가 누구였고 그 주체와 양식, 촛불 집회가 만들어준 주체와 양식이 무엇이었는가 이걸 3페이지, 4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 촛불의 주체는 첫 번째로는 개인들, 여기 이제 깃발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이제 비조직적인 다중들, 혼자 온 사람들, 동물 애호가들, 그리고 전국 설명충연합 같은 정체불명의 조직들, 그리고 시위에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의 주요한 미적 양식은 풍자, 비판, 패러디 같은 것이었죠. 그리고 깃발로서 자기들의 시민으로서의 그리고 풍자하는 주체로서의 자기들을 마음껏 표현하는 그런 것이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 사실은 이 촛불 집회를 강하게 떠받던 힘은 기존의 조직적 대중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주노총, 전농, 전교조들이었고 또 한편 새로 참가한 그런 한국 민주주의 전선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게 된 페미니스트나 성소수자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 촛불 집회의 사실상 주체로 참가한 일종의 연합전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촛불의 주요한 주체와 형식은 비폭력 평화라는 것과 촛불 그 자체 그리고 세월호 싸움이 가져다준 여러 가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은 한편으로는 아래부터의 동원력이나 민주노총 촛불을 횃불로 같은 구호를 외친 강한 어떤 저항의 의지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촛불은 자발적으로 시위 자리를 청소하고 경찰차의 항의의 뜻으로 붙였던 스티커를 자진 철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것이 이제 아름답게 의미화되었죠. 이제 선진적이고 평화적이고 이런 식으로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 봄에 이제 이 촛불이 해산되는 과정을 보았는데 상당히 무기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이것이 마무리되면서 그 항쟁에 표현된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 제도 정치로 수렴되어 버린 그런 것이었죠. 종합하건대 촛불 항쟁은 혁명의 급진성을 갖지는 못했지만 정권 교체보다는 강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고 소멸했지만 또 제기된 적폐청산이라든지 민주개혁 요구는 당연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재벌, 강남, 조중동, 종교권력, 사학재단, 검찰 등등의 그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지배동맹과 그 헤게모니에 대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지 못했고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는 했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었던 거죠.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이 실질적인 개혁에 위임받은 권력이 되었는데 촛불 혁명 정부를 자처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무의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이 개혁을 저지하거나 또는 횡령하거나 했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결과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극복의 성취가 많고 세계 최고라는 K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토대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남북 대치 상황이라든지 지정학적 불안정성 이 빼고도 이 정치적 독점 구조나 문화적 약점 같은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헤게모니 구조를 대중이 헤게모니 구조와 어떻게 대결하고 있는가에서 상당히 선택적으로만 또 편의적으로만 이 대중과의 이 헤게모니 대결이 이루어지고 문재인 정부 때문만이 아니라 그 촛불이 내장하고 있던 어떤 한계가 이 촛불을 종결짓게 만든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중산층 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일 건데요. 지금 이제 PPT로 한 10페이지 정도의 진도가 이르렀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아시는 대로 이제 한국에서 직장인이나 일반적인 근로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게 됐고 특히 지역과 서울의 격차 같은 것은 더 이상 역전 불가능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됐죠. 네, 그래서 분노는 잠재해 있고 나름대로 이제 끓고 있는데 이 분노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제 관심입니다. 여느 선진 자본주의 국가와 비슷하게 한국의 지배계급과 국가 권력은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기제를 통해서 대중을 지배하고 있고요. 한국은 현상적으로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굉장히 분노하지만 아까 말했던 대로 선택적으로 분노하거나 불평등과 역할을 용인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제를 정치, 이념, 정동, 문화 등으로 그 동의의 기제를 이제 구분해 볼 수 있다면 정치적 기제는 양당 정치라든지 형식적 민주주의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이념 층위에서는 시장주의나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적 부산물 반노동 방생태 그리고 반사회주의 같은 것이 강하게 자리하고 있겠죠. 정동적으로는 노무현 이후의 진영 정치 또 그것을 위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 같은 것이 정동적 동원일 텐데요. 제 관심은 이번 글에서의 관심은 문화적 층위에서의 헤게모니의 구조를 읽는 것이고요. 일상생활과 생애 전반에서 또 미학적 차원에서 대중을 장악한 헤게모니 기제입니다. 항목이 굉장히 많고 또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겠지만 제 능력껏 그냥 이야기해 보고자 하고요. 시간이 닿는 만큼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목차에 보여준 바와 같이 이제 소비주의나 능력주의 그리고 금융화와 같은 기제 그리고 글로벌리즘 이것들이 중요한 기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기 한글 PPT를 갖고 계신 분들은 14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능력주의가 최근에 이제 지식인들이나 많은 언론에서 능력주의가 한국의 핵심적인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에 대한 비판을 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 이제
일부 동의하면서 될 의무는 능력주의가 역사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갱신다운 것이기 때문에 능력주의가 과연 사회 모순의 원인인지 아니면 그 모순의 결과이고 표현인지가 혼동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체 사회의 성원이 거의 평생 동안 격렬하게 체험하는 K 경쟁과 위계 전반, 그 수치화된 자아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것을 어떻게 능력주의 틀 안에서 다 이야기할 수 있는지란 문제, 사적 소유와 경쟁의 합리성에 대한 광신이라든지 생존주의와 각자 도생의 문제가 능력주의의 범위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과연 더 복잡해진 현실 안에서 과연 무엇이 능력인지, 이 문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불평등이라는 것은 그 실제 전체를 재현하기도 복잡하게끔 다층화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복합적이고 그 계급, 지역, 젠더, 학벌, 세대 등등이 촘촘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아주 멋진 이 구호가 왜 이제 그냥 희화된 아무 말도 아닌 것으로 됐을까? 이 복잡성, 이 불평등의 복잡성을 간취할 능력이 없거나 알고도 모른 척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거죠. 원래 이제 공정, 사람이 먼저다 이런 구호는 노무현 시절로부터 문재인 시절로 물려진 것인데 그 정권 하에서 이제 완벽하게 희화되어 버린 셈입니다. 촛불 그 자체로 말한다면 이제 이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조국 수업 촛불, 그리고 서울대에서 열린 조국 반대 촛불 같은 것으로서 촛불 자체가 이제 그냥 희화되었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다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계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새로운 기족 정치인데요. 이 기족 정치란 말은 어디선가 슬라보이 지젝이 쓴 말을 따온 겁니다. 이전에 이제 재벌과 재벌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던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는 거죠. 그 부정한 부는 물론 정당한 부라도 지나친 부나 지나친 소비에 대해서는 반대하거나 거부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불평등의 표식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재벌 형성 과정의 유착들, 특혜, 부정, 전쟁 등등등등과 그 기원과 형성 과정은 이제 다 잊히고 이제 분노 대신 다른 선망으로 전치되는데, 이 전치의 재구조화 양식 또 미학화하는 양식이 문제적인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 14일과 1월 21일 날 촛불 집회도 제가 있었는데요.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사실 두 가지 문제였는데, 국정농단 문제에 삼성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 삼성이 30억 원어치의 말을 정유라에게 사줬다는 것이 문제가 됐고요. 또 이것을 넘어서 정경유착이 문제가 됐다 해서 삼성과 롯데 앞에서 사람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촛불 집회 가운데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기억나는데요. 근데 그 뒤로 이제 귀결이 어떻게 됐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이제 우리 서울대 인문대를 나온 분인데 누군지 잘 아실 거고 이제 웃음이 나는데, 이제 이 SSK 랜더스라는 구단의 구단주이면서 신세계라는 유통 재벌의 회장님이십니다. 예, 용지니어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제 지금 이 사진에 보는 거는 이제 이 분이 이제 특히 20, 30대 남성들한테 인기를 끌게 된 야구장에서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에는 나이키, 사카이, 장폴, 고티에, LD, 베이퍼, 와플, 운동화라는 걸 사셨다고 며칠 전에 이제 인스타에 올리셨는데, 이걸 이제 또 네티즌들이 부럽다. 역시 용진 형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정치에도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개입을 한다든지 또 그 개입에 대해서 호응을 한다든지 이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벌의 총수들이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이제 오늘날 일상문화, 고급문화, 대중문화 할 것 없이 대중문화 전반을 대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대기업의 노조 탄압이라든지 또 산업재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서 대기업 물품을 거부운동하겠다, 불매운동하겠다고 만약에 상상을 해본다면 하루를 이틀을 살기가 힘든 거죠. 모든 전자제품, 대형 병원, 마트, 뭐 화장품, 커피, 택배, 빵, 대학, 그리고 한류. 한류가 특히 이제 이 CJ라는 재벌이 관여하지 않은 또 힘쓰지 않은 한류를 상상할 수 있을지 한 거죠. 그래서 물론 정치적 개입은 경계되지만 또 표면적 개입의 문제가 대수가 아니게 된 거죠. 이재용의 뇌물은 너무 구시대적이었지만 그 구시대적인 것은 사실은 그 정권이 구시대적이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었던 것 같고요. 문화적 헤게모니, 미적 헤게모니가 정치적 헤게모니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일 것 같고요. 이 재벌 중심의 K식 글로벌 경제 체제가 사람들한테 부여해주는 바 문화적, 정치적 의미를 과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젊은이들의 문화에서 가져온 이야기인데요. 오늘날 대중들도 이제 부자들에 대해서 가끔 이제 화를 냅니다. 그 양상은 달라지고 있는데 이제 부자인데 대중들이 매우 화가 났던 한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마침 이 사건을 너무 잘 정리해주고 있어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리지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인기 패션 뷰티 유튜버 송지아 씨가 그가 출연한 리얼리티 쇼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세계 5위 시청에 오르면서 국제적인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의혹과 비난 때문에 불과 보름 만에 활동을 전면 중단했는데 그 추락의 원인은 그녀가 방송에 나온 샤넬, 디올 등의 명품 브랜드와 장신구 다수가 다는 아닌데요. 짝퉁이었다는 사실이고 그녀가 보유하고 있던 한강뷰 럭셔리 아파트도 자신이 소유한 것처럼 말했는데 알고 보니까 월세였다는 것. 어릴 때부터 부유하게 살았는데 대중이 생각하는 만큼의 제대로 된 금수저가 아니었다는 거고 손을 뻗으면 닿을 수도 있을지 모르는 약간의 였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마치 이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1%라는 식으로 행동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도 중앙일보가 이게 원래 중앙일보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타고난 부가 재능이 되는 시대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것을 비판하면서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젊은 세대가 부를 재능처럼 여기며 선망하고 숭상하는 모습을 보인다. 라면만 먹으면서 훈련했다는 임춘의 이야기에 전 국민이 감동하던 것이 옛날 일이죠. 진짜 옛날 일이죠. 그런데 2000년대 데뷔한 어떤 톱스타 가수가 한때 그의 인기가 급락했던 이유 중 하나가 그가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과 자신의 노력 이야기를 너무 강조해서 마치 꼰대 설교 듣는 것 같아서라는 평도 있을 정도다. 노력이 압박감을 주는 자수성가 성공당보다는 타고난 영앤리치 유명인이 자연스럽게 럭셔리 소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한다는 거죠. 타고난 제가 재능이며 실력이라는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요. 돈도 실력이야 능력 없는 너희 부모를 탓해. 이것은 촉발한 정유라의 명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례가 재능과 노력, 인정과 보상의 체계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원 수업에서 나온 발표문의 일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정반대편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블랙핑크라는 그룹입니다. 역시 이제 글로벌 성공으로 유명한데요. 이 성공의 메커니즘이 이런 거죠. 영어 능력 등 실력파 이미지가 글로벌 히트, 미국에서 히트라는 경쟁에서 승리를 보여줬고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네 사람 다 이제 이 명품 브랜드의 뮤즈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재능, 노력, 인정, 보상이고 미국에서의 성공 같은 것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의미 같은 것을 잘 보여준다는 거죠. 이 명품 문화는 사실은 이제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닌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젊은 세대를 휩쓸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뭔가 다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샤넬 오픈런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샤넬 가격이 4차례나 인상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로 이제 10대, 20대들이 참여함으로써 소비시장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돈내산과 플렉스는 소비하는 인간으로서의 주체 양식의 새 버전이죠. 기존의 윤리라든지 타인의 시선, 또 공동체의 간섭 같은 것을 넘어서는 어떤 개인화, 자유화가 있고요. 공동체의 간섭이나 시선이 없지는 않죠. 그러나 선택적으로 어떤 부분에서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과연 이제 10대, 20대만의 문화인가는 걸 생각해 보면 아닐 거라는 거죠. 예. 한 페이지 더 넘어가세요. 네, 누구신지들 아실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예. 네, 그래서 이 선망의 범위가 사실상 무제한이고, 왼쪽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패션 아이템들, 이게 뭔지 막 세세하게 가방은 뭐고 스카프는 뭐다 하는 게 막 소개되었고, 근데 그 옆에는 이제 손민수대기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젊은 분들은 아마 아시는 것 같아요. 손민수대기라는 전략이 있다는 거고요. 그 옆에는 아구찜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아구찜에서 이제 제일 끝자와 마지막 제일 앞 뒷자를 이렇게 빼면 구찌가 되는데 이런 전략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명품이 맛쓰겠다 내지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흥미롭게도 이제 자존심이나 정체성 같은 것은 이제 부차적인 것이 되고요. 근데 그거 대신 어떤 이 물질의 표기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거나 이제 그것에 패러디로서 응신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3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는 금융화와 생존주의 문화정치입니다. 아시다시피 2, 3년 사이에 전국민 투자 시대라는 것이 열렸고 이 금융화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세 단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고등학교에서 주식 투자 동아리가 번져가고 금융 조기 교육 붐이 일고 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소위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졌는데 이 동학개미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게 저는 서학개미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서학개미들의 이제 무대는 전 세계 그리고 미국의 주요한 주식시장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서학개미들이 투자하는 회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나가는 아마존, 애플 뭐 이런 그룹들입니다. 그리고 인구당 주식 계좌의 수가 미국을 초과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아마 이제 서학개미들은 동학개미들보다 더 영어라든지 글로벌 정보에 더 밝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역시 이제 글로벌리즘이 이 사람들의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주체 양식의 혼돈과 유동인데 이승철 선생 같은 분들이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근본적인 인가 조건과 노동의 문제, 또 투자자 주체성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노동 교환하는 인간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자본과 노동자의 관계에서 투자자와 투자 대상으로 라는 식으로 변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고 노동의 의미가 변하고 능력과 기회의 의미도 변하고 또 이 투자와 투기의 의미가 변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외로운 투자자들이 국적을 초월하는 행위 양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행위 양식이 훨씬 더 빠르고 또 기술에 능하고 한 거고요. 최근에 한국발 테라 루나 코인 사태의 그 주체들을 볼 때도 역시 이제 한국의 금융시장과 미국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코인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주체 양식이 누구이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3.2절에서는 이 생존주의와 욕망의 새로운 결합인데요. 여기서 약간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남대의 김명수 선생 같은 사람이 부동산 계급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투자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국의 중산층은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의 계급 투쟁의 결과로서 방어적 생존주의자가 되고 동시에
재분배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 세력이 되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들을 투자자 주체로 볼 수 있는가라는 거죠. 아까 이제 말했던 금융시장에서의 투자자 주체와 다른 주체가 아니냐는 거고, 부동산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 움직이는 방식을 봐라. 그것은 그냥 투자자 주체가 아니다 하는 거고, 자가 소유권을 가족 생존의 기능적 등가물로 가지고 있는 집단적, 즉 가족주의적 주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동이 되는데, 아까 말했던 그 소비주의와 금융화의 주체란 것과 가족주의적 생존주의 주체란 것이 어떻게 공존 가능한가? 실제 공존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뭐 잠정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둘은 위치 교환, 자리 교환이 가능하거나 상호 전환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개별적 주체의 대응 양식인데요. 2018년에 나온 책 제목입니다. 31페이지인데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라는 이제 책이 18년에 나와서 꽤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력이 배신하고 인생의 사사건건 고나리질하는 현실, 열심히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더 이상 열심히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하고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좋은 대학, 직장, 결혼, 출산, 그 다음에 집 마련, 그 같은 시나리오, 인생의 플랜 같은 것을 거부한다. 거부해야 되지 않냐? 라는 이제 주장이 강하게 젊은 세대로부터 이제 제기가 된 거죠. 가족주의 생존 전략이 부동산과 결부된 한국의 금융화 주체의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다른 어떤 개별적 대응 양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혼자 살아가기 또는 혼자 죽기 같은 것은 한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삶의 양식이 되어 있죠. 자살률과 비출생률은 부동의 1위를 앞으로도 한 세대간 이것이 바뀌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혼자 살아가기의 주체와 가족주의적 생존 투쟁의 주체라는 것 사이에 있는 거죠. 어쨌든 양자가 다 외부도 없고 다른 전망도 없는 촛불 같은 거대한 항쟁을 했지만 그 자체로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남기고 있는 거고, 마크 피셔 같은 사람이 말한 자본주의 리얼리즘의 한국형 스타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이런 문화적 양식이 뭐 2절과 3절에도 나온 내용이 어떻게 글로벌리즘과 결합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인데, 이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몰입과 이번 한동훈 청문회 때 드러난 글로벌 학벌 계급과 그걸 취득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들, 그리고 38페이지에 나온 것 같은 한국 대학을 가기 위한 좋은 대학을 하기 위한 투쟁과 또 그걸 넘어서 있는 어떤 싸움들, 조국 사태가 보여준 것과 그 너머에 있는 한동훈 논란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 보겠습니다. 그래서 촛불에 있었지만 빠져있던 것, 내지는 지금은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국적인 도시 대중봉기가 일어났을 거예요. 노동과 공동체 복원에 대한 요구도 분명히 존재했고, 물론 그것과 겹쳐서 중산층 헤게모니 같은 게 있었죠. 한국 중산층이 갖고 있는 한국 중산층도 굉장히 폭넓은 계층을 말하는 건데, 그 상층과 그 하층의 어떤 차이, 불안정성의 차이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촛불이 갖고 있는 전선의 교차성, 복합성 같은 것이 페미니스트와 민주당의 갈등, 노동과 페미니즘 사이의 어떤 문제, 또 한국 민주주의의 다차원적인 요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복원 가능할까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한 이제 문화적 미적 기획과 관련해서 말하면, 이때 이제 촛불 때 주요하게 촛불 항쟁을 이끈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가, 미술가, 조각가, 또 그리고 이제 문학가 일부들이 예술행동 텐트촌을 치고 100일 넘게 그 광화문 시멘트 바닥 위에서 계속 농성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나온 이 주체와의 양식, 미적 양식이 무엇인지 다시 떠올려 봅니다. 광장, 반검열, 촛불, 성탈성 관련된 촛불, 풍자, 생명, 연대 같은 아이디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떻게 어디에 내장되어 있는지를 제가 앞에서
2, 3장에서 말한 그런 주체와 양식과 비교해서 다시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